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라즈마에 대한 소개를 드리게 된 유상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플라즈마에 대한 개요, 그리고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살균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라즈마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된 유상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플라즈마에 대한 기호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에 대한 간략한 기호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인공위성 공부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우리별 인공위성을 개발했고 10년 만에 대구경 인공위성 카메라와 인공위성 기술을 국산화하였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인공위성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한번 발사하게 되면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우주 공간의 플라즈마나 우주 방사선에 문제가 없도록 인공위성이 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세 제어 등을 위해 플라즈마를 이용한 추력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공정 장비의 70% 이상이 플라즈마를 사용합니다. 오랜 기간 플라즈마 기술 연구를 하여 슈퍼옥사이드 하이드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플라즈마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가해주면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와 그 전극 사이의 물질들이 반응하여 만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이 될 수 있는 원천적인 이유와 원리를 고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상위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 그 주제 속에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소주제를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라도 더 좋은 생각이 나거나 혹시 누군가 좋은 주제를 제안해주면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고민해보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는 아주 간단해서 3에서 5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충분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논문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울 수 있는 주제여서 가급적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계열.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즈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가 이용되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범위를 좁혀서 공기 중 살균을 위해 대기압 하에서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말이 벌써부터 어렵죠? 나중에 차차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플라즈마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영국에서 130여 년 전에 크룩스라는 과학자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아닌 원자가 전자와 양이온으로 분리된 제4의 물질 상태를 발견한 이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개발을 이어온 분야이긴 합니다. 이 제4의 물질 상태에 플라즈마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앵뮤어 박사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래전에 발견된 기술이지만 여전히 기술 개발에 대한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분야이며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기회가 있기도 한 분야입니다. 특히 살균과 같은 분야는 그동안 사회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발전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2013년 유엔이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미세먼지 문제부터 시작하여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법제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냄새 공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까지 높아지면서 플라즈마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기에 대한 살균과 냄새 저감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플라즈마가 답이다 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플라즈마는 기체의 원자나 분자가 이온화된 새로운 물질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공적으로 기체를 이온화하기 위해서는 기체에 아주 높은 온도를 가하거나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높은 전압의 전기를 가하면 전자가 음극에서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온 전자가 높은 전압에 의해 가속됩니다. 다시 말해 음극에서 나온 전자가 양극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딸려갑니다.
이렇게 가속된 전자가 기체 분자나 원자에 있는 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기체 원자나 분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 원자나 분자는 양이온이 되어 이온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음이온은 공기 중의 전자와 기체 중의 원자나 분자가 결합해서 생겨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전압에 의해 가속되어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자는 원자나 분자와 결합하지 못하며 전자가 정지 상태가 되는 순간 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의 극성이 바뀌던지 전기를 끄거나 혹은 전자의 충돌에 의해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 전자의 속도가 0에 근접하는 순간이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음이온보다는 양이온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음이온과 양이온은 이와 같이 모두 전자와 결합하거나 전자가 분리되면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와 양성자, 이온들이 특정 영역에 분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온화가 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에너지에 의해 전자가 원자나 분자에서 분리되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분리된 전자가 다시 에너지를 잃고 원래대로 돌아갈 때 원래 외부에서 얻었던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빛을 냅니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금속을 용접할 때 아주 밝은 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플라즈마가 이용되는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아마도 핵융합 에너지 같은 분야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살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다시 에너지를 잃고 이온과 결합하면서 빛을 내는 것을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플라즈마의 예로는 번개와 오로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태양이 바로 플라즈마 덩어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는 전기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가해주면 전자가 방출되고, 이 전자가 전극 사이에 있는 기체와 반응하여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간단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는 형광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형광등은 내부벽에 형광칠을 바른 길다란 유리관 안에 수온 기체를 채워놓고 유리관의 양쪽에 음극과 양극을 만들어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기를 가하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고속으로 이동하고, 형광등 내에 있는 수온기체와 충돌하게 되면 수온기체가 이온화되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여기 되었다가 다시 원자나 분자와 결합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자외선을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 자외선에 반응하는 형광 물질이 우리가 보는 흰색의 가시광선을 내게 됩니다. 네온사인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유리관 내에 들어있는 물질이 수온이 아니고 네온이라는 물질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PDP-TV도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역시 음극과 양극이 있고 그 사이에 방전 영역이 있으며 자외선에 의해 가시광선이 생겨나는 형광체가 있습니다. 가끔씩 전봇대에 달려있는 변압기 주변 같은 데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봇대에 달려있는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1차 전압이 보통 22,900V 정도이며, 그런 불꽃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2만 V 이상의 고전압에 의해 공기 중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가정에서도 220V 전압이 합선이 되면 빠지즈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비록 낮은 전압이지만 두 전선 간의 간격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변압기처럼 전압이 훨씬 높다면 더 먼 거리에서도 플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예정인데, 이때 우리가 플라즈마 발생을 위해 전극 사이에 배치하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입니다. 따라서 공기의 성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공기는 크게 질소와 산소가 대략 8대2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이 1.2%가 있고 0.36%인 이산화탄소까지 합치면 거의 100%의 최적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기체 이외의 물질들은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위 기타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체들은 100만 분의 몇 정도로 그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탄가스라고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0.1ppm으로 1000만 개 중 하나 정도로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호흡기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오존의 경우에는 0.03ppm으로 공기 분자 1억 개 중 3개 정도입니다. 우리가 연료로도 사용하는 메탄가스의 경우도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산소의 농도가 21% 정도로 상당한 농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다양한 기체들 중에서 양도 아주 많고 전자와 비교적 반응이 쉬운 산소가 바로 우리가 살균에 사용하는 플라즈마의 기본 기체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의 생성을 설명할 때 왼쪽의 그림처럼 전자기장에 의해 가속된 전자가 원자나 분자의 전자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 전자가 원자나 분자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여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거나 분자가 더 작은 분자 혹은 원자로 쪼개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자기장에 의해 가속된 전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속도가 떨어져서 공간상에서 거의 정지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거나 전기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지된 그 전자가 공간상의 기체 원자나 분자와 결합하여 음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음이온 생성 부분이 우리가 살균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질소와 산소입니다. 이 중에서 산소가 질소에 비해 가속된 전자에 의해 쉽게 이온화될 뿐 아니라 전자와도 훨씬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자나 분자가 얼마나 전자와 잘 결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소는 전자 친화도가 낮아서 전자와 거의 결합하지 못합니다. 반면 산소의 경우 전자 친화도가 높아 전자와 결합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소보다는 산소에 의한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의 경우 음이온으로 잘 변환됩니다. 이산화탄소도 이온화가 되기는 하지만 산소에 비해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대기압상에서 고전압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의 음이온 발생 반응이 바로 산소와의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플라즈마는 산소와 반응해서 음이온을 만들기도 하며 또 물 분자를 분해시켜 OH 음이온과 수소 양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산소 분자를 쪼개 산소 원자로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물이 가속된 전자가 전달하는 에너지에 의해 분해되거나 혹은 전자와 결합하는 등의 반응을 하면 산소 음이온, 과산화수소, OH 라디칼 등 이른바 활성산소종이나 활성질소종들이 생성됩니다. 이들 활성산소종들이 바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살균 물질들이 됩니다. 과연 대기압 플라즈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존 때문인데 일반적인 플라즈마 반응과 다른 것이 제가 헤맨 이유입니다. 이온화를 시켜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 페이지가 바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산소가 플라즈마에 의해 이온화되는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전극에 가해진 전이차에 의해 가속된 전자에 의해 해리된 산소 원자와 해리되지 않은 산소 분자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인데 이때 오존이 생성됩니다. 다른 하나는 산소가 전자 혹은 수소와 계속해서 결합해 나가는 환원 반응이며 이때 산소 음이온, 과산화수소, OH 라디칼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종들은 내부에 짝을 짓지 못한 전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와 반응하여 바이러스로부터 수소를 뺏거나 전자를 뺏는 등의 방식으로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죽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플라즈마 살균은 이렇게 플라즈마를 이용해 산소를 변환시킴으로써 얻어진 산소 음이온, 오존, 그리고 OH 라디칼을 주로 이용합니다.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산화수소도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산화수소의 경우 멸균기에 사용되어 플라즈마에 의해 OH 라디칼로 변환되어 내시경 카메라 같은 것을 멸균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살균 시스템에는 이들 오존 및 산소종 관련 기술들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중 산소음이온은 슈퍼옥사이드로 불립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살균력이 제일 약합니다만
사람이 있는 영역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오존은 음이온에 비해 수백 배 살균력이 뛰어나지만 사람이 특정 농도 이상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기관지 등 호흡기가 상할 수 있어 사람이 있는 장소에 오존이 섞인 공기를 배출할 때 그 오존의 농도를 자연적인 대기에서의 오존 농도인 0.05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OH 라디칼은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여 오존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합니다. 워낙 강력해서 주변 물질과 닥치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OH 라디칼이 발생한 전극 주변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용상의 규제가 오히려 필요 없는 물질입니다. 여러 살균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화학 세정기, 헤파 필터, 그리고 자외선 정도가 그나마 플라즈마 살균 기술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화학 세정기는 상대적으로 긴 처리 시간이 필요하고 장치가 비쌉니다. 헤파 필터는 바이러스를 걸러내지 못하고 살균 기능이 없습니다. 자외선 방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수십 차례 반복하여 노출되어야 겨우 죽게 되어 에너지 소모가 높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플라즈마는 음이온과 오존이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 공지의 사실이며 특히 플라즈마를 광촉매 기술과 결합하여 OH 라디칼을 극대화하면 공항, 기차역 등 다중시설에서 사람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대형 공조 시스템의 살균 처리에 완벽한 솔루션이 됩니다. 앞으로 가면서 각 시스템 간의 자세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즈마로 과연 살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유명 논문을 참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플라즈마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의 멸균 기술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내시경 멸균에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장에 들어갔던 내시경 카메라를 다시 사용할 때 예전에는 압력밥솥 같은 멸균기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맨 왼쪽에 사진과 같은 장치를 사용해서 과산화수소를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OH 라디칼로 변환하여 멸균을 합니다. 참고로 멸균이라 함은 100만 개의 세균 중 1개 정도만 살아남는 정도의 살균 능력을 말합니다. 가운데와 오른쪽과 같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기살균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칫솔 살균기와 같이 이미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플라즈마의 일종인 UVC 앰플을 사용합니다만 UVC에서 발생한 광이 직접 조사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살균이 됩니다. 컵을 엎어 놨는데도 살균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UVC에서 발생한 자외선에 의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오존이 생겨나며 이 오존에 의해 살균이 되는 것입니다. 식기세척기를 열었을 때 약간 비릿한 쇠 냄새 같은 것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식기세척기에서는 오존을 발생하는 용도로 UVC 앰플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장치들은 오존에 의한 살균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살균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은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OH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살균 장치를 만들어 살균 능력을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의 일종인 MS2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살균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상단의 보라색 부분이 OH 라디칼이 발생되는 플라즈마 리액터 부분입니다. 이 원통형 리액터의 직경과 길이는 각각 10cm입니다. 병원균은 상용 가습기를 사용했습니다. 가습기에 MSE 박테리오파지를 섞은 물을 넣고 가습기를 가동하면 분무되는 안개 같은 작은 물방울 입자에 박테리오파지가 섞여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공기 압축기를 이용해 이 떠다니는 물방울들을 플라즈마 리액터로 불어넣게 됩니다. 우측 붉은색 영역에 병원균을 불어넣어주고 플라즈마 리액터를 지나 좌측 파란색 부분으로 방출되는 형태입니다. 집진기를 이용해서 입구와 출구 쪽에 병원균을 검출하여 플라즈마의 살균력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 최저 99.9%에서 최대 99.99% 이상 살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더욱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모든 바이러스 역시 생명체이며 세균보다 훨씬 더 작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만 사용된다면 플라즈마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지난 2년 이상 온 세상을 힘들고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워낙 유명해진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총천연색의 바이러스의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고 이 그림의 오른쪽 하단과 같은 아주 작은 물체를 찍는 특수 카메라에서 얻은 흑백 영상을 바탕으로 오른쪽 상단과 같이 개념도를 그린 다음 좀 더 정보 전달이 잘 되도록 색을 더한 개념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의 사진은 흑백인데 여기에 푸른 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 덧칠한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크기는 대략 0.1에서 1UM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이 100UM 정도라고 하니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플라즈마에서 했던 구조처럼 양극과 음극이 있고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를 한 곳에 집중시켜주는 전자기 렌즈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편이 들어가는 챔버가 있습니다. 플라즈마와는 다르게 내부에 있는 기체를 제거하여 진공으로 되어 전자와 분자가 충돌해서 이온화가 되는 반응은 없습니다. 이 장치는 반도체 공정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반도체 개발하면서 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반도체 영상 소자를 개발하면서 매 공정을 개발할 때 조건을 달리하며 공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공정이 진행된 후에 웨이퍼의 단면을 잘라 이 SEM으로 관측하고 또 다른 공정 조건을 시도하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야간 작업까지 해서 최대 하루에 2번 정도 공정 조건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한 구조를 확인하는 장비를 생명공학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고 이제는 바이러스 살균을 시험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이온, 과산화수소, 오존, OH 라디칼이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전자나 수소를 빼앗아 죽입니다. 이 때문에 세포막과 내부 기관들이 파괴됩니다. 그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기 전과 후의 비교 모습을 찍은 SEM 사진들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세균인 대장균은 1UM보다 조금 더 큽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사진은 바이러스 사진입니다. 대략 직경이 20UM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크기인 0.1UM, 즉 100UM 정도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왼쪽의 대장균은 강력한 화학 살균제인 HOCl로 살균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한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인도 과기대인 IIT에서 찍은 바이러스의 플라즈마 살균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좌측 세균 쪽을 보시면 죽은 대장균들은 몸체에 커다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대장균들이 HOCl에 의해 세포막에 구멍이 생기고 내부 장기가 파괴된 것으로 사람으로 보면 간이나 폐, 심장 등이 도려내진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확대 비율을 보시면 바이러스는 50배 확대하고 나서 비슷한 크기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 훨씬 작고 약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피폭을 받아 산산이 분해되어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원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세균을 플라즈마로 살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플라즈마에 의해 만들어진 슈퍼옥사이드 음이온에 의해 파괴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세균의 모습입니다.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세균은 포자 형태가 매우 내성이 있기 때문에 멸균 검증에 사용되는 특정 미생물입니다. 세균 중에서 제일 강한 놈 중 하나인 것이죠. 보시다시피 맨 위 두 사진은 정상 세균의 모습입니다. 통통한 모습이고요. 세포막이 파괴되어 비활성화된 세균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살균제인 HOCl로 시험한 앞 페이지의 사진보다 더 확실하게 세포가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약물 내성 병원체로부터 질병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위험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항생제의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사용은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켜 약물 내성 박테리아의 출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제내성 세균을 불활성화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이렇게 중화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다시 말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면서도 내성 생성이 없으며
내성이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플라즈마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많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들도 아무 문제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되는 음이온, 과산화수소, 오존, OH 라디칼 모두가 공간 살균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특성을 잘 살려 설치가 필요한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이온 플라즈마의 특성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밀폐된 실내 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아파트, 기숙사, 화장실,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새로운 살균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대공사를 하기 어려운 기존의 공조 시스템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살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존은 강력한 살균 기능을 바탕으로 실내에서 보다 단기간에 보이지 않는 틈새까지 파고들어 각종 곰팡이를 비롯하여 병균과 바이러스를 음이온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주간이나 야간에 오존을 발생시켜 제근 작업을 하고 자연적인 오존 소멸 시간 이후나 혹은 인공적인 오존 제거 작업 후에 사람들이 공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철도 역사와 같은 사람의 이동이 끊이지 않는 대형 밀집 공간에 대해서는 음이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같이 넓은 공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생장치가 아주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나 환기 형태에 따라서는 일부 영역의 농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존은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사용해야 하며 반응시간 확보를 위해 공조 시스템 내에 반응존 확보를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공조 시스템에서 공기를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배출하기 전에 살균에 사용된 오존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이나 철도 역사와 같은 다중시설에서는 한번 공조 장치 안으로 인입된 공기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조 시스템의 가동 속도에 맞추어 단 한 번만에 즉시 제거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간으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OH 라디칼을 주요 살균 산소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며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도 오존 발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므로 오존 제거 시스템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플라즈마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개요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